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심의수는 얼굴이 옥설처럼 하얗고 풍채가 맑고 빼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8살 때 벌써 글을 지었는데 문장이 빼어나 아이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누구나 다 그를 빼어나다고 칭찬했지요.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결국 정승 자리에 올랐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명정승이라 일컬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0이 넘어 비변사에 나가 앉았다가 일을 마칠 무렵에 여러 재상에게 말했지요. 내가 나오는 것도 오늘로 끝이요. 대감들께서는 잘 지내시오. 심의수의 말에 다른 재상들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상공께서 건강하시오. 아무 병이 없는데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 저희가 모르는 병이라도 얻으신 것이오? 영문을 몰라 묻는 다른 재상들에게 심의수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죽고 사는 것은 다 천명이거늘 이미 정해진 수명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으며 이를 어찌 한스러워하겠소? 다만 바라건대 대감들께서는 힘써 성은에 보답해야 할 것이오. 심의수가 이렇게 말하고는 두루 격려하고 떠나니 모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좌의정께서 무슨 일이오? 나도 모르지요. 갑자기 노망이 드셨나? 심의수는 그런 재상들을 뒤로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튿날 곧 가벼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평소 심의수를 모셨던 병조자랑이 문병차 들렸지요. 심의수는 병석에서 병조자랑을 맞이했는데 마침 주위에 아무도 없자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네. 자네는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사람이니 스스로 몸을 잘 간직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심의수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본 병조자랑이 물었습니다. 대감께선 기운이 강건하시니 가벼운 병환이 있다 한들 크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듯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감히 묻습니다. 심의수는 어리둥절해하는 병조자랑에게 말했죠. 내가 누구에게도 일찍이 말한 적 없는 일이 있다네. 그런데 평소 날 잘 따르고 도와주던 자네이니 내 자네에게만 말해주겠네. 자, 그럼 내가 자세히 이야기하겠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웃지 말고 한번 들어보게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심의수가 말을 꺼내는데 이야기는 이러하였습니다. 심의수가 나이 9에 서당을 다녀오는데 저작거리에서 한 거지 소녀가 과일전의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심의수가 가만히 들으니 거지 소녀가 매를 맞는 이유는 과일전에서 곶감을 하나 훔쳐 달아나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요년, 요 못된 년이 어디서 도둑질이야? 내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배가 고파 그랬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도둑질을 해? 어린 심의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배고픔에 못 이겨 도둑질한 소녀가 불쌍하여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그 곶감값이 얼마요? 어리지만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에 과일전의 주인이 순간 멈칫하여 돌아보니 서책을 들고 있는 양반집 자제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과일전의 주인은 다소곳이 허리 숙여 말했습니다. 곶감 한 줄에 다 푼이옵니다. 그 돈 내가 줄 것이니 그만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지금은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 이 서책을 대신 받고 내 돈을 가져오면 그때 서책을 돌려주면 될 것이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심의수는 과일전의 주인에게 서책을 맡기고 거짓 소녀가 훔쳤다는 곶감과
소녀를 데리고 저작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아니다. 내 배가 고파 그런 짓을 한 건 알겠지만 다음에는 그러지 말거라. 그리고 앞으로 정 배가 고프거든 남산골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거라. 내 이름이 심희순이 인근 사람들에게 물으면 모두 알 것이니라. 어린 심희수는 그렇게 소녀를 타이르고 과일전에서 서책과 바꾼 곶감을 소녀에게 쥐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러 심희수의 나이 16이 되니 그의 문장에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워 한양 땅에서 어린 심희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다 어느 대가댁에서 과거급제자가 있어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광대와 기생들을 불러 술과 노래가 이어지고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지요. 심희수 또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구경을 갔는데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는 심희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희고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가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았지요. 단 한시도 소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심희수가 가만히 옆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이기에 저리도 아름답더냐? 내 진정 저 아이를 모르더냐? 저 아이는 일타옹이라는 기생이야. 저리 아름다우니 한양의 사내들이 한번 품어보려 안달이다 하지 않더냐? 심희수는 잔치집에서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 단 한시도 일타옹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로부터 10여일 뒤 심희수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책을 끼고 돌아오는데 큰 길에서 우연히 일타옹과 마주쳤지요. 일타옹은 화려한 옷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좋은 안장을 갖춘 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타옹이 심희수를 보자 그 앞으로 다가가 말에서 내려 말했지요. 도련님은 성은 심이요. 이름은 희수라는 분이 아니신지요? 그 말에 깜짝 놀란 심희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심희순에만 어떻게 나를 아느냐? 일타옹은 순간 길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마음에 걸렸는지 주변을 돌아보다 말을 이끄는 마부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 마침 일이 생겼으니 오늘은 연회에 참석지 못하겠구나. 말을 몰고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주거라. 네 아씨. 일타옹은 말과 마부를 먼저 보내고 심희수의 손을 잡아 이끌어 길가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니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선 어릴 적 저작거리에서 도둑질하다 붙잡혀 매를 맞던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심희수가 골똘히 떠올려 보니 그랬던 일이 생각나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는 한데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일타옹은 심희수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자 흐느껴 울며 말했지요. 그때 도련님께서 구해주셨던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얼마 전 최대감댁 문의원에서 도련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왔는가 싶었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 마침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심시댁 도령으로 이름은 희수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언젠가 꼭 뵙기를 바라던 분을 그 자리에서 만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도련님을 꼭 한번 뵙기를 소원했는데 오늘 마침 도련님을 만나니 하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그대를 마음에 두었는데 이제 보니 그대가 어릴 적 저작거리에서 매를 맞던 아이였다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구려. 여기는 오래 이야기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제 이모댁이 아무 동네에 있는데 거기 가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일타옹과 심희수는 그 이모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그곳은 인왕산 아래에 한적한 마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라는 사람은 일타옹을 매우 사랑하여 딸처럼 대했지요. 그때부터 둘은 서로에게 흠뻑 빠져 밤이나 낮이나 문을 꼭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타옹은 아직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심희수가 처음이었죠. 그리 지낸 지 10여일. 일타옹이 문득 심희수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인연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도련님과 헤어져서 뒷날을 기약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소첩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도련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위로 부모가 계시고 저는 신분이 한낱 기생에 불과합니다. 도련님이 아직 정실부인을 맞이하지 않으셨는데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첩을 거느리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소첩이 도련님의 그릇과 재능을 보옵건대 필시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지위가 판서와 정승에까지 오를 것입니다. 소첩은 이제 도련님께 하직하고 떠날 것이오니 응당 도련님을 위해 몸을 깨끗이 하여 정절을 지키며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육아하시는 사흘 안에 도련님과 재회할 것입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지킬 것이니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다시 소첩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또 행여나 소첩이 절개를 잃고 딴 사람을 따라갈 걱정일랑 마십시오. 소첩은 스스로 몸을 간수할 도리가 있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날이 소첩을 다시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일타옹은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훌쩍 떠나가는 뒷모습에는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요. 심희수는 마음이 아득하여 무엇을 잃어버린 듯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심희수의 부모는 그동안 심희수가 간 곳을 몰라 여러 날을 근심에 쌓여 지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심희수가 집에 돌아오자 반기며 그동안 어디에 가 있었던가를 물었지만 바른대로 말할 수 없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지요. 그 뒤로 심희수는 일타옹을 그리는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자고 먹는 것까지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만 도무지 만날 수 없었기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타옹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과거 공부에 매진하자. 심희수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과거 준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힘을 다한 것은 오직 일타옹을 다시 만날 생각에서였지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심희수의 부모님이 장가를 들라고 명하니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철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타옹이 자리하고 있으니 저에게는 영 마음을 두질 못하였지요. 그리고 일타옹과 작별한 지 5년의 시간이 흐른 날 심희수는 과거를 치렀는데 본래 글재주가 일찍 트인 데다 남보다 10배나 부지런히 과거 공부에 힘을 썼기에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심희수가 젊은 나이에 급제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기쁜 일은 따로 있었지요. 그것은 드디어 일타옹과 재회할 기약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원급제자의 육아행진 첫날 일타옹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둘째 날 또한 만나지 못했으며 셋째 날에 이르러 육아를 마쳤지만 끝내 이 일타옹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지요. 심희수는 몹시 서운한 마음에 급제의 기쁨도 아무런 흥겨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 무렵 심희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친구 아무개가 장이동에 살고 있으니 당장 찾아뵙도록 해라. 심희수가 아버지의 명에 부득이 그곳에 가야 했는데 돌아오자니 해가 벌써 서산에 떨어지려 하였지요. 그러다 큰 길에 있는 어느 집 대문 앞을 지나는데 그 안에서 과거급제자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은 바로 노 재상의 저택이었죠. 심희수는 그 대감과는 전혀 내왕이 없는 사이였으나 어른이 부르는 터라 말에서 내려 공손히 나아갔습니다. 대감은 몇 차례 질문을 던지더니 곧바로 가까이 앉도록 해서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도가 잠옷 은근하더니 이내 술상을 내어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술잔을 들고 말하였지요. 그대는 인연이 있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가? 심의수가 그 말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다시 물었습니다. 저와 인연인 사람이 있습니까? 대감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네. 대감이 즉시 종을 시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일타옹이 아니겠습니까? 심의수는 일타옹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말했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오늘이 바로 서방님이 육아하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어찌 이별할 때의 기약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천하의 빼어난 미인이라네. 지조가 아름답고 행동거지가 반듯하니 자네를 위해서 다 이야기하겠네. 내 나이 80이 되도록 부부가 해로하는데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네. 그런데 어느 날 일타옹이 문득 나를 찾아와서는 대감 문화에 의지하고자 하오니 부디 가까이서 시종을 들며 비복의 끝자리를 채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에 대감이 괴이하게 여겨 그 연유를 물어보니 일타옹이 말했습니다. 쇳내는 상전을 피해 도망친 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대감은 사양하여 일타옹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타옹이 한사코 애원하기에 결국 대감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했지요. 그런데 대감이 일타옹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니 일타옹은 대감 곁에서 시중들 것을 자처하여 낮이면 음식을 만들어 바치고 밤이면 이부자리를 보살피는 등 정성을 다하였죠. 이제는 늙고 병든 부부를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거들고 등을 긁어주고 무릎을 주무르는 등 정성을 다해 보살피니 대감 부부는 감복하였지요. 게다가 바느질 솜씨마저 좋아 자청하여 옷을 지으니 대감 부부는 철마다 꼭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감 부부는 일타옹을 귀여워했지만 특히 그 한 사람이 일타옹을 더욱 사랑하여 친딸같이 여겼지요. 밤낮으로 대감 부부 곁에서 받드는 일타옹에게 한 번은 대감이 조용히 내력을 물어보았더니 일타옹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양갓집의 여자였으나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이 없어 어느 마을의 노파에게 거두어져 기녀가 되었지요. 그러다 한 낭군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낭군이 아직 나이가 어려 과거에 급제한 후 다시 만나기로 언약을 했답니다. 제가 그대로 기녀로 있으면 제 몸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절을 지키기 어려울 듯해 감히 귀댁에 의지하여 종적을 감추고 몇 년 동안 지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 낭군이 과거에 급제하는 날 저는 나리를 하직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 낭군이 누구냐고 물으니 바로 자네의 이름을 대더군. 나는 이미 쇠약하고 늙은 데다 죽을 때가 다 되어 여자를 가까이 할 생각이 없었기에 나의 시첩을 자청한 일타옹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게지. 이번에 내가 급제자를 붙인 방을 보고 일타옹에게 전했더니 별로 놀라고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말하더군. 저는 오래전부터 급제할 줄 알았습니다. 어찌 기이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낭군과 이별할 적에 육아하는 사흘 안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 기약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며 누대에 올라 육아 행렬을 기다리더군. 우리가 사는 동네는 깊고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둘째 날이 되도록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네. 그러나 일타옹은 오늘도 자네를 기다리며 오늘은 꼭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그대가 정말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자 바로 달려와서는 불러달라 청하더군. 내가 고금의 전기 소설에서 빼어난 여인들과 현인의 일화, 감동적이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절묘하고 기이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네. 하늘도 저 아이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해 지난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오늘의 이 만남은 저버릴 수 없을 것이네. 이 늙은이가 마땅히 저 아이와 그대를 위하여 한 가지 좋은 일을 만들어 볼까 하니 그대는 집에 돌아가지 말고
하룻밤 머물고 가게나. 심희수는 일타홍을 뜻밖의 만나 놀라고 기쁜 데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몹시 감격했지만 일부러 말을 애둘러 해보았지요. 이 여자는 제가 어린 시절 가까이 한 바 있으나 이미 대감을 모시는 여자가 되었으니 어찌 제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 말에 대감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이미 늙어 여색을 탐하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되었네. 일타홍을 첩으로 삼은 것은 내 조카 아이들이 넘보는 길을 끊고자 한 것이었다네. 낭군을 위한 일타홍의 수절이 늠름하기가 서리빨 갖건을 누가 그 뜻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는 의심하지 말게나. 대감은 심희수가 타고 온 말과 마부들을 돌려보내고 이어 그의 부친께 자제를 하룻밤 묵고 가게 하겠다. 라는 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집종에게 분부해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운 뒤 채색 병풍의 화문석, 비단 이불 등을 화려하게 마련하도록 하고는 향을 태우고 화촉을 밝혀 신방처럼 꾸며놓은 뒤 심희수와 일타홍을 그 방에서 자도록 했지요. 이튿날 아침 심희수는 노 대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일타홍과 만난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비로소 아뢰었지요. 부모님은 즉시 일타홍을 데려오도록 명하고 이내 한 집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일타홍은 행실이나 재주가 모두 출중하였습니다. 효성과 공경을 다해 윗사람을 대했고 자상하고 은혜로워 성심과 예절을 다하여 아랫사람을 대하니 누구나 다 좋아하고 감복하였지요. 바느질 솜씨까지 절묘했을 뿐 아니라 검은고나 바둑 등 기회에도 빼어나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희수가 일타홍을 총애했으나 일타홍은 오히려 심희수가 본처와 한방에 머물도록 하여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배려하였지요. 그러다 심희수가 금산 고을의 원으로 부임할 적에 일타홍도 따라와서 몇 해를 관하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정성스레 수발하고 항상 심희수가 건강을 잃을까 염려하여 밤이면 혼자 자도록 권하는 일이 잦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타홍이 심희수에게 한방에서 지내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아한 심희수가 그 까닭을 물으니 일타홍이 대답했습니다. 소첩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승에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원하옵건대 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 유감없이 지내고자 하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날을 미리 안단 말이냐? 심희수가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일타홍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다 아는 수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엿새쯤 지나 일타홍은 과연 가벼운 병에 걸리더니 별로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일타홍이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다 정해진 명에 따르는 것이니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 대감께 몸을 의지해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으니 지금 죽는다고 한들 무엇을 한스러워하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건대 제 뼈가 뒷날 대감의 산소 옆에 묻혀 지하에서까지 모시게 된다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겠습니다. 심희수는 몹시 슬퍼 손수염을 하고 입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일타홍이 남긴 말에 따라 몸소 상여를 거느리고 가서 선산에 장사를 지내주었지요. 한 송이 이름난 꽃이 버드나무 상에 실렸으니 향기로운 넋은 머뭇머뭇 어디로 향해 가는 겐가. 금강 가을비에 명정을 적시니 아마도 사랑하는 이의 이별 눈물이란다. 일타홍은 죽은 뒤에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기륭이 있을라 치면 의뢰 나의 꿈에 나타나 미리 알려줬는데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었다네. 떠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며칠 전 또 꿈에 나타나 고하질 않겠는가? 대감께선 명이 다의 세상 떠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며칠 내로 뵙게 되오니 첩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겠사옵니다. 내가 일전에 여러 재상에게 고별한 것은 이 때문이라네.
바로 어젯밤에 또 일타운 꿈을 꾸었는데 내가 내일이면 돌아갈 것이다 하며 서로 주고받은 말이 잠옷 서글펐다네.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네. 내 어찌 죽음을 애달파하여 울었겠는가? 자네는 나와 한 집안 식구 같은 사이인지라 마침 자네가 물어보기에 내 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네. 번거롭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는 말게나. 심희수는 과연 그날 임종을 했으니 일타홍의 행적이 실로 아름답고 진귀하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